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어, 직접 여러분들 뵙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면은 너무 좋았을 건데요. 너무 아쉽게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지를 받았어요. 너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긴 할 건데요.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지루한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왜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 궁금해 하신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문에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체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제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저는 한 직업이 지금 뭐 적다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엔잡러라고 하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채 이제 다양한 기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던 그냥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한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용기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학생, 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상하게 살게 됐죠.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남들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저도 이제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그냥 애를 썼습니다. 예, 애를 썼습니다. 그 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또래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의 차이점들이 있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생활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집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해야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어머니랑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새벽 1시 반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 1시 반쯤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집에 오면 한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다가 이제 학교 등교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고3이 됐고 공부를 그냥 그럭저럭 했던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게 엄청 잘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등급으로 보면 2등급 턱걸이 할 정도를 했던 것 같고 내심 그때는 이제 수도권에 좀 이름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수능 잘 봐서 좀 이름 있는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은 뭔가 나중에 더 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너무 지극히 평범한 꿈을 꿨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네,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폭망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400점 만점에 한 340점대 정도 나왔었는데 수능 원점수가 제가 250점대가 나왔습니다. 한 100점 가까이 떨어진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망했습니다. 망해서 광주에 있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계속 자라서요. 광주에 있는 한 사립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점수에 맞춰서 그냥 들어간 거죠. 가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나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300일씩 술 마시면서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요.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초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요.
원래는 제가 영상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영상이 맞긴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필이면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직업적인 꿈을 이제 내려놓고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또 시작된 거예요. 남들이 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운이 좋게 소위 말하는 스펙도 없었거든요. 스펙도 없었는데 운이 좋게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26살에 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대기업 공채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였거든요. 네, 2009년도 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뭐 초봉 한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성공한 취업이지 않을까? 그거면 뭔가 환상이 있었던 거죠. 그거면 뭔가 우리 가족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고 내 노후도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벌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냥 고등학교 생활하고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야 됐던 것처럼 그냥 회사 나가야 되는 거고, 매일 그냥 야근하고, 주말 되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제가 좀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재밌게 한 1, 2년 정도만 살아보자.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뭐 안 당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게 아니고요. 1, 2년 정도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보다가 다시 회사를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28살이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재밌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재밌게 살아보기로.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뭐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나 뭐 해야지 재밌게 살 수 있지?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28살이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28살까지 평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여행을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 돈을 벌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추를 좀 떼다가 팔면서 여행을 다닐까? 오징어를 좀 팔면서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커피 트럭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야, 그래, 우리 커피 트럭을 하자.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배추 팔거나 뭐 오징어 팔거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커피 파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였던 거죠. 있어 보이는 커피 만드는 남자. 괜히 그때는 이제 좀 커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2011년도였는데 그래서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그걸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렇게 커피 트럭을 친구랑 둘이서 직접 만든 거예요. 빈 탑차를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서 안에 나무도 짜서 넣고 겉에도 저희가 스프레이로 다 뿌렸습니다. 스프레이로 다 뿌리고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고 그렇게 이제 끌림이라는 커피 트럭을 완성을 해서 커피를 팔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커피 트럭 관련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커피차, 커피 트럭이죠. 커피 트럭과 움직이는 스튜디오 같은 트럭을 이용한 활동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를 감안하게 해준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진짜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이렇게 진짜 텐트 치고 자고, 제주도에서는 텐트 치고 자고요. 육지 올라와서는 뭐 찜질방, 뭐 친구들 집,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일하고 있는 자전거 뭐 가게 창고에서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면서 여행을 다녔었고, 밥도 그렇죠. 이제 이렇게 호텔에다가 밥 해먹는 일도 많았었고요. 뭐 사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를 돌이켜 보면은 질문해주신 분처럼 이걸 만약에 누가 시켜서 내지는 억지로 해야 됐다라면은 너무 힘든 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희는 재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여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텐트 치고 자고 뭐 커피에 밥해 먹으면서 다니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따가 또 그런 비슷한 질문도 있고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커피 트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죠.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 제가 무언가 원해서 오롯이 선택하고 그것들을 행동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잠깐 노는 거, 뭐 PC방 가고, 뭐 뛰어놀고, 축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잠깐의 놀이들 말고는 어떤 것들을 제가 오롯이 하고 싶어서 제 마음이 끌려서 그걸 선택한 적이 이게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런 걸 느낀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구나. 그거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것만 선택을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커피 트럭 가지고 1년 정도 2011년도에 여행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이제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사회가 시키는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돈도 못 벌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뭐 장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행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여행이 목적이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심지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보다 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기한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커피 트럭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주 끝날 때쯤 되니까 인간극장 이런 데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사업 제의들도 들어왔어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선택했어요? 그냥 저 재밌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재밌게 살아봐야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왜 강연을 해달라 그러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사업 제의들이 들어오지? 어쩌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그게 무조건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유일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 길 말고 다른 다양한 길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할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여행도 이게 제대로 된 처음 여행이었거든요. 제주도를 제가 이때 두 번째 가본 거였어요. 첫 번째 간 거는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한 번 가봤었어요. 28살 될 때까지. 그 정도로 여행하고 거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커피 트럭으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행복하다라고 느꼈죠.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느껴버린 거예요. 여행에 빠진 거죠. 여행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해외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죠.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30살, 한국 나이로 3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받고 그래서 캐나다랑 호주랑 워킹홀리데이 비자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제가 돈도 없이 이렇게 그냥 떠났거든요. 영어도 못한 채로 그냥 떠나서
해외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여행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마추픽추죠.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 가서 고산병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다양한 또 돈도 벌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해외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청년, 즉 나이가 발목을 잡았던 적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가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저는 좀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발목을 잡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두 번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한국 나이로 뭐 32살 생일 지나기 전까지 해서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호주, 캐나다, 독일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이제 넘어가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못 받는 거잖아요. 만 30세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다행히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다 받을 수가 있었고 나이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이 답변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한 군데를 뽑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각 뭐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뭐 각 문화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름의 매력들이 저는 다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좋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굳이 꼽으라면은 저는 여기 이제 쿠바거든요. 중남미 쪽이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쿠바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술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쿠바는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도 인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는 지역이거든요. 음, 뭐 위생적이지도 않고요. 뭐 그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여행 갔을 2013년도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서 수교 자체를 풀어주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자본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차들은 100% 올드카. 근데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새 차들 막 보이고 소위 말하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요즘의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요즘 가보면 이제 뭐 스타벅스가 있어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됐겠죠. 아무튼 제가 여행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현지 그대로의 모습, 쿠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저는 그 현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데 가면 솔직히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뭐 한국이나 여기나 독일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시골로 내려갈수록 독일도 독일 나름의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중남미 쪽이라든지 동유럽 쪽이라든지 조금 경제적으로 오히려 넉넉지 않은 나라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쿠바 이런 느낌들, 뭐 진짜 막 건물 쓰러져 갈 것 같은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았고요. 또 쿠바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서 자연 풍경 이제 거의 매일 이런 일몰들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일몰들 보면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것 자체가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게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뭐 느낌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데가 쿠바였던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과테말라의 아티틀란 호수라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세계 3대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그만큼 좀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 가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호수를 그냥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와, 여기에서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이런 곳에서 그냥 평생 이런 호수들 보면서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거든요. 평화로운 이곳에서 그냥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틀란 호수가 있는 마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 정도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녔어요. 제 이제 30살 때 떠난 첫 해외 여행이 세계 일주가 됐고요. 돈 없이 나가서 이제 돈 벌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갔어요.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여행이 2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왔고요. 두 번째 여행이 이제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또 1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두 번에 걸쳐서 3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게. 행복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뭐 막연하게 또 하고 싶은 것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한국에 이제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었고 수능도 완전히 망쳤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일종의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심지어 성공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우연찮게 느껴버렸죠. 우연찮게 진짜. 그걸 느끼려고 여행을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재밌으려고 시작했지. 근데 우연찮게 저는 느껴버렸는데 아직도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못 봤다고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막연한 목표죠.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부산, 대구, 뭐 전주, 서울 막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 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조금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공간을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인재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지, 제 주변에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공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근데 저런 뭐 창업을 하면 저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위한 창업이 아니었고요. 그 대출금을 받으려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의 빚을 내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무모했을 수 있는 선택이었죠. 물론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찌됐건 최선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 대학교 친구 놈이랑 둘이서 이제 이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2층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철거물들 다 1층으로 둘이서 내려야 되고 공사를 총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철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철거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벽도 세우기 시작을 하고요. 뭐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직접 배워가면서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요. 안 끝나요. 3달이 지나도 안 끝나고 진짜 이제 이때쯤 되니까 너무 지쳐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0일 정도 이제 공사를 해서 청년공간 동네 주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눔, 뭐 상담, 그리고 뭐 컨설팅까지 지금까지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주민 공간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흰 도화지 같은 공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이 공간을 활용하는 뭐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색을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연하고 싶으면 강연장 되는 거고, 전시하고 싶으면 전시장 되는 거고, 공연하고 싶으면 공연장 되는 거고,
공부하면 뭐 스터디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다양한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했고요. 실제로 그러게 이제 운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 관련해서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고민상담 종합선물 세트 말고 동네 주민에서 한 행사는 또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냥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시리즈 중에 하나가 고민 상담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뭐 그냥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었어요. 2015년도에 그때 문화기획자의 집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이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함께 하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창업 포럼이라든지 뭐 다양한 청년들 관련된 토크 콘서트 그리고 뭐 막 그런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눈 가리고 서로 다 눈 가리고 누가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은지 모르게 그런 블라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블라인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네 주민 자체 그리고 또 지역 청년들의 뭐 연말 파티라든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그때쯤 2016년도쯤에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창립 총회를 여기서 하기도 하고 기타 뭐 개인 그리고 뭐 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이 공간에서 함께 뭐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청년공간 동네 주민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사비를 들여서 공간을 꾸려 나가셨는데 이익은 어떤 식으로 창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공간 만들려고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없었어요. 그거를 고민하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저지른 거죠. 7천만 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받았었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고요. 주 수입원은 일부는 대관.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여기서 얼마나 대관을 해서 돈 내고 이용을 하겠어요. 일부는 대관.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활동들, 기획 작업들, 그리고 제 강연하는 것들 이런 외부 활동들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들을 벌어서 이제 월세 내고 그렇죠. 뭐 이자 내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신기하기도 해요. 2015년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자 내고 2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됐었고 이제 3년째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뭐 월세나 뭐 기본 생활비나 하면은 350 이상은 벌어야지 그렇죠. 제로인 거예요, 제로. 마이너스 안 나는 상황. 근데 어찌저찌 이제 그 시기들을 넘어가다 보니까 수익들이 뭐 조금씩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나중돼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빚을 전부 다 갚았어요. 네. 빚쟁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공간 이제 그 돈에 관련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시 후에 이 공간에 대해서 누가 또 찾아보셨나 봐요. 찾아보니 이 공간을 통해서 대표님의 도움 덕분에 꿈을 이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물이 조금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한 거잖아요. 7천만 원 빚내서 수익 구조도 없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근데 저는 그때도 지역 선배들한테 망해도 된다. 근데 이 공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누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진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꿈을 뭐 제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꽃집을 내는 게 꿈인데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이 동네 주민 공간에서 플라워 클래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플로우 클래스를 이제 수시로 이제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요. 딱 진짜 한 1년, 딱 1년 정확히 1년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장문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꽃집을 내게 됐다고 연락이 온 청년이 계속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했던 꽃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공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동네 주민을 뭐 만들고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도 없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19년도까지 이제 한 5년 가량, 햇수로 5년 가량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공간은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로만 이제 동네 주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청년들 뭐 청소년들 만나는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동네 주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 계속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커피 트럭 같이 했던 친구랑 2016년도에 또 트럭을 한 대 만들게 됐어요. 이번에 움직이는 스튜디오, 움직이는 작은 사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골 마을 같은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 찾아뵙고 이런 사진들, 특히 장수 사진들을 이제 많이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몇 분을 찍어드렸는지 뭐 세진 않았으니까 근데 한 뭐 5, 600분 정도 찍어드리고 있고 이거는 뭐 별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올해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촬영을 나가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도 촬영을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움직이는 스튜디오 운영하시면서 예산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공간 운영할 때보다 움직이는 스튜디오 할 때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주식회사로 2016년도부터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주 메인은 기획이죠. 기획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작업들 그리고 제 직업 자체가 또 너무 많이 늘어버려서 그냥 단지 그냥 그 정도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스튜디오 특히나 뭐 장수사진 관련된 프로젝트 제안이 오면은 예산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지자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예산이 있는 곳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돈을 써서라도 하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지역에서 저는 악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거기보다 우리가 더 힘든데 어떤 단체에서 기획을 하면서 자꾸 지역의 뭐 청년들이 됐든 회사들이 됐든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 너네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 야 너네 예산이 씨 운영하는 거라면 그거면 우리가 그냥 해줄 수 없어 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 저런 좋은 일 한다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귀신같이 어떻게 알아서 그런 요청들이 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튼 구분을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저희가 달려간다. 수익하고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 돈을 써서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은 공간으로 시작을 했죠. 창업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도 아니고 창업을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획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커피 트럭 같이 하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제일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대 출신의 이제 디자이너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 작업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친구 이제 커피 트럭 끝나고 몇 년 동안 저 이제 막 해외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 이 친구는 기획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서울 가서 여수 엑스포를 시작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학내 1팀에 있다가 내려온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들 관련된, 뭐 청소년들 관련된,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지금 뭐 교육청 사업으로 가면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도시재생 이런 기획 쪽으로 가면 어르신들까지 다 상대하는 이렇게 이제 연령대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구분 없이 기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고요.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획 작업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 하고 있고요. 어, 네, 또 전시된 내용들 중에 이제 용구임대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 시작 자체는 광주 지역의 용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문제 포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은 간단히만 이제 설명드리면은 용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광주에서 용구임대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3,00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들어가려고 대기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왜 공실이 많이 늘어나나라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단 영구임대 아파트들이 이제 그 법 시행 자체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실이 늘어나는 거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실이 늘어나는 문제점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용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우선순위자가 됐어요. 근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더 큰 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계속해서 공실이 늘어나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역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실에 그러면 청년들이 입주해서 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청년 주거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용구임대 아파트 공실 문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 주거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오히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들어가지 않는 공실에 굳이 청년을 들어가야 되나?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오히려 더 좋은 아파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청년 주거부터 됐던 게 아니라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맞물려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사회적인 낙인 뭐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죠. 뭐 휴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휴먼시아 거지, 엘사 거지, LH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친구들 막 놀리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 해지고 있고, 뭐 청년 주거도 문제가 심각하고, 뭐 마을 공동체 문제도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로 오면은 심각해집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살면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랬던 거예요. 자,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참여한 단체, 뭐 지자체, 뭐 아무튼 그런 곳들입니다. 20개 정도가 돼요. 20개 정도의 단체나 뭐 도시공사라든지 뭐 막 이렇게 뭐 시에서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회의를 딱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다 다른 거예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행정 입장에서, 시나 광산구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모습이 다를 거고, 또 뭐 여기에 참여하는 복지관들 모습 느낌이 다를 거고, 뭐 대학교들 그 교수님들 느낌이 다를 거고,
또 가장 이제 이 이해당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는 여기 현지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또 다를 거고, 그럼 입주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이 또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가 이 회의 자리에서 이제 막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쉬운 작업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도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청년 관련된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말합니다. 왜냐면은 청년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저희도 모르게 양보 아닌 양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뭐 이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년들마저도. 그러니까 여기에 논의하려고 모이신 분들은 다 소위 말하는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소위 말하는 예산이 있어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예산이 전혀 없이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데 당연히 이런 회의 온다고 누가 회의비 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 참여하신 분들이고 진짜로 여기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진짜 실평수가 12평짜리인데 실평수는 한 7점 몇 평 정도 될 거예요. 8평이 안 됩니다. 7평 정도 되는 공간에 청년을 처음에 2명을 입주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청년이니까 2명이 살아도 괜찮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청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깔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기 입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한 명의 청년을 이제 한 집에 넣기로 이제 됐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전도 문제였어요. 일반 요즘의 형태들이 청년 1인 가구가 사는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이런 곳을 가면은 다 소위 말하는 풀옵션이라고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전들도 다 사와야 되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나갈 때도 문제예요. 만약에 다시 원룸이라든지 투룸으로 다시 이사를 나간다면 이 가전들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전들도 넣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보증금도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근데 누군가의 청년한테는 이것도 엄청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50만 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좀 이자식으로 한 달 월세에 포함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0에 원래 월세가 94,000원 정도 되는데 한 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한 10만 몇천 원 정도 월세로 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보증금 문제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2019년도에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처음에 13명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13명의 직업이에요. 엄청 다양하죠. 너무 다른 직업군에 있는 청년들이 한 마을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령대도 20대 초반부터 한국 나이로 이제 광주 조례로 만 39세까지 입주를 받았기 때문에 40대가 되신 분도 있으셨어요. 20대 초반부터 40살까지. 그리고 직업은 다 다양하고. 이런 이제 청년이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협의체 회의에서는 결국 이제 그런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행정이라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 과정에서 저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어떤 기획물의 기획의 결과물들이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걸 요구를 합니다. 행정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그렇고 어떤 걸 요청을 하냐면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을에서 뭔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너무 당연한 요구사항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원하지 않는 지점에서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이런 직업군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여기 입주해서 사는 청년이라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기획에 관심 있는 분들이어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그냥 나이만 청년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입주를 왜 했을까요? 뭔가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년들은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집이 필요해서. 실제로 이들이 입주하고 나서 한 2달, 3달,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활동을 의무로 자꾸 이제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의무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계속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한 2달, 3달 정도 이제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고 나서 어떤 반상회 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때 모인 청년의 반 이상이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하고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을에서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미. 자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슈가 되니까 언론에서 자꾸 그렇죠. 막 요구를 하고, 어떤 행사, 뭐 정치 행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막 열리고, 마치 제 집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이 오면 무조건 청년의 집을 궁금해해요,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10만원, 20만원 더 내고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미 절반이 넘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그런 질문 아까 뭐 있긴 하던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좋다, 이것 때문에 좋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입주한 같은 청년들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로 전이었죠. 2019년도여서 저희끼리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마을에서 살면서 이 동질감이 엄청난,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엄청 구심점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상태에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거는 주거라든지 복지에 대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실험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죠. 개인주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게 잘못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막 선후배 간의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근데 갈수록 취업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한테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가 모일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는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이 필요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친해져 버린 거예요. 같이 뭐 과일 들어오면 과일도 나눠 먹고,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같이 막 산책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술도 마시고, 워크숍도 갔다 오고, 같이 볼링도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하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장난을 한 거죠. 무엇 하남이라는 협의체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끼리 이제 막 이렇게 도장도 파고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가르칠 수 있는 청년이 있는데 주말마다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 입주한 청년 중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태권도 클래스를 운영을 주말마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명사진, 마을 주민분들 증명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들, 그리고 장수 사진들 이런 것들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조? 무용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하기도 하고, 플라워 클래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주민분들 모셔놓고 또 플라워 클래스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담으로 돼버리면 일로 느껴지잖아요. 그거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청년들끼리 저희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있거든요. 여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요리도 해 먹기도 하고요. 작년 연말에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 김장 담근 거랑 또 방한용품이랑 해서 주민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상품이 어디서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일일이 그런 거 나눠드리기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마을 잔치 같은 것도 소소하게 열어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눠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좀 독특하게 저희 마을은 주민분들이 기르는 버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주민분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행정이나 정치에서 바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었어요. 야, 그걸 청년이 같이 버섯을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 주민분들 입장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청년 중에서 버섯을 여기서 같이 키우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거부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부담 안 가는 선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진행해서 버섯을 팔아드리기도 하고요. 또 버섯 기를 수 있는 키트 저희가 이제 의견 모아서 키트 제작도 해드리고, 이런 작업들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했나, 회의 때도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 모여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냐, 그냥 처음에 그 목적들이 알게 모르게 잊혀져요. 그리고 욕심들이 그 자리를 계속 채워나갑니다. 이거 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 공실이 늘어나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이 공실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프로젝트지 않냐. 그게 맞잖아요. 공실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공실 문제가 해결되면은 성공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뭘 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여기서 그냥 살면 성공한 프로젝트다. 라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여기 입주한 청년들끼리라도 너무 재미나게 잘 살면 그건 너무 멋진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 프로젝트는 성공인데 여기 들어온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막 잘 지내. 그럼 너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그러면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마을에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지 않나? 이보다 훌륭한 프로젝트는 없겠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죠. 태권도 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무튼 주민분들 선물도 나눠드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단계까지도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주민분들하고 같이 일까지 하는 거. 그게 저는 마지막 단계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가서 직접 같이 버섯을 기르지는 않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다르니까요.
일도 조금은 같이 시도해보고 있잖아요. 4단계도 조금은 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기획을 계속 하게 되신다면, 기획을 하다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뭐,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요구가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는 지점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단계로만 단순 비교를 하면 3, 4단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마을에 입주를 했으니까 마을 분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도 막 했으면 좋겠고, 버섯 기르니까 버섯도 같이 길렀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을 부린다고요. 근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려고 들어간 청년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서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욕심이 너무 낀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 슬프게도 단기적으로 성과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마을을 바꿨어. 이런 도움되는 활동들을 한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인 거죠. 지속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획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제 질문들 간단히 또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영구임대 아파트 참여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나이 기준은 광주시 조례상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이고요. 영구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법적으로 있어요. 영구임대 아파트 운영 그런 법률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런 법률 조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아파트는 소득 수준이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광주에 살고 있는 웬만한 청년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좀 넓혀놨습니다. 그리고요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 19년도 13개의 세대에서 2000년도 50세대로 큰 확장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장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자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무리 50세대, 100세대 만들어주세요 하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시공사,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의지, 그리고 이거 참여하고 계시는 정치권, 행정들, 그리고 아무튼 이 모든 분들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실 해결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타겟을 청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청년을 입주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주민분들 입장에서 마을에서 사는데 다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여기 이제 아파트의 60% 이상이 노인 및 장애인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동네를 걸어 다니면은 다 나이 있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만 보인다는 게 이제 어떤 주민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그냥 돌아만 다녀도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떤 주민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이 와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살면 너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과 입주자분들이 옴으로써 생긴 변화된 점들은 아까 설명드린 걸로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임대료, 청년 선정 그런 과정들도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관리 주체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예요. 광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청년들이 뭐 이사를 나가기도 하잖아요. 뭐 결혼해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관리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이 필요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에 대한 욕심이 엄청 크지 않다면 저렴하죠. 저렴하고 기본 가전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1인 가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넉넉하지 않죠. 넉넉하지 않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영구임대 아파트에 이미 계속 살았어서 익숙합니다.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기 들어온 청년들도 그런 이유로 입주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면 입주를 했어도 나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의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내 영구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게 확장할 계획이 있냐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 뭐 기획자라든지 소수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었고, 광주에서는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LH가 이제 결국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돼줄 거라는 생각에 광주에 있는 한 LH 아파트에서 또 20명의 청년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LH 내에서의 의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참여해서 뭐 조례라든지 법률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영구임대 아파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타 프로젝트랑 질문들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가 플랫폼을 2019년도 말에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멋진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지자체 그런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 담당자들, 그리고 공기업들의 그런 사회공헌 팀들을 한 곳에 그냥 모아서 서로의 활동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 내에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들 모아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가 캠프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이제 멋진 활동가를 모아 놓으셨는데, 긍정적 선순환 말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일이 있었냐라고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역할에 집중을 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그거라기보다는 한 곳에서 서로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엮여서 어떤 선순환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게도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2020년도 작년 초에 만들어졌어요. 오픈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에서 이제 서로의 활동들을 확인하신 분들이 어떻게 서로 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제 파악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개인이라면 절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후속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물론 코로나가 좀 사라진다면 또 이 활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가 플랫폼을 기획할 때 주변의 활동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SNS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뭐 광고까지 이제 하면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최대한 뭐 단톡방이라든지 어쨌든 지역 자체가 뭐 좁다면 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활동가들을 그렇게 모집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한계성도 있죠. 저랑 연결이 되지 않거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인스타그램,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결 지점이 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한계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찌됐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복데이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일단 질문이 뭐 청년과 광주가 한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한복으로 했는지, 한복이라는 소재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복이랑 연관이 뭐 없다면 없을 수 있죠. 네, 없다면 없을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좀 특이하게 기획자 다수가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놀거리가 너무 없다. 뭐 그 소위 말하는 요즘에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뭐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대표적인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작년 그 관광 협회에서 만든 건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만든 그 지역별 방문한 거 이거 보니까 대전에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가 광주가 거의 이제 노잼 도시 1위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만큼 청년들이 즐길 그냥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접목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진행했던 공간이 충장로, 그러니까 광주 시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서 오히려 그런 현대적인 시내 공간에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좀 결합이 된다면 그냥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로 한복이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없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기획자가 여러 명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각자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한복 대표님, 한복 이제 이거 관련된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 가고 한복 이렇게 협찬 이끌어내고 장소 협찬이 이끌어내고 막 그런 식인 거죠. 누구 청년 중에 어떤 뭐 레이저 머신이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각자 막 이름 새기하고 막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참여하는 청년들도 너무 재미있게 활동을 했어요. 도깨비단이라고 일반 청년들을 한 50명 정도 모집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진짜 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재미난 행사 만들 사람들 모이세요 하니까 50명 정도 청년들 모이고, 그러니까 기획자분들 있고, 이 도깨비단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한 50명 모여 있고, 이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행사들이 계속 이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니트 청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게, 어떻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을 발굴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발굴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은 목표를 뭘로 잡을 것이냐, 이들을 발굴해내는 거,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목표를 뭔가 잡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발굴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속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청년 중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했고요. 인생 내 멋대로 심리상담을 받은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 심리 변화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심리 전문가분을 꼈어요.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그리고 중간 과정들, 그리고 마무리될 때 심리 과정들을 뭐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걸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책자 내용을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원 자체가 8명의 참가자였고, 짧은 기간이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 심리학적,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개개인의 아무튼 만족도는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한 명의 청년당 한 명의 멘토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청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멘토를 붙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했다라는 거,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해봤다라는 거, 그거에 저는 초점을 둔 프로젝트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뭐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이제 동네 주민 만든 거부터 시작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데 관심이 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진행하고 싶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제가 마음이 끌려서, 제가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커피 트럭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연찮게 느껴버렸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떠나서 그래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기획이라든지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제가 뭐 숫자를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크고 작은 뭐 기획들 하면 한 100개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수익을 위한 기획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수익을 위한 것도 생존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요즘에는 다양한 기획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질문을 또 주셨는데 결국은 저는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김태진이라는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기획하냐, 어떻게 떠올려질 것인가, 이런 브랜딩이 돼야 지속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속성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마음 끌리는 게 뭐지? 어떤 기획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그 인식이 되는 만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18 관련해서 기획을 계속 한다면 지역에서 5.18 관련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저라는 기획자가 떠올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딩 작업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게 지속성을 갖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개된 장소의 특별한 이유는 없죠. 네. 네, 용구임대 아파트는 거기 공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남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한복 축제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이제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복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플러스가 됐을 뿐입니다.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셨는데 이 때문에 가장 신경 쓰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결국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전문가분들을 모셔도 그 참여할 청년들이라든지 그 대상들이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기획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 1, 2, 3순위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끌리는 일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다른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향하는 대상들,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건가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역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까지가 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영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봐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김태진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 내가 5년 후에 저런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되려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동기부여를 주로 만드는 편인 것 같고요. 영감은 저는 이제 각종 정보들, 뭐,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 서핑, 뭐,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얻는데요.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제 주변에 이제 저 같은, 소위 말하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전국 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미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요.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영감들도 많이 얻고 힘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한 생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결국 저는 제가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는지 고민을 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퇴사를 고려 중이라 했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는 느낌이었는데 밀어붙인 확실한 이유 혹은 원동력을 물어보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저질러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커피 트럭으로 전국 일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굵직한 도전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사회가 시키는 걸 벗어나서 막 도전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이런 용기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향상 회사를 다니면서 그게 저랑 맞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과 이상사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생 자체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정답인가요? 이거는 정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은 오롯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좀 수월하게 하려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28살 때 처음으로 나 어떻게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때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맞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필요한 자본 어떻게 마련하는지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욕심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소위 말하는
저렇게 살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좀 선례가 되고 싶은 욕심 플러스 책임감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질문 주신 것까지 답변 이렇게 드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제가 이걸 담아왔어요. 보통 기획이라고 하면 주변의 기획자분들도 자기 삶을 기획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행사라든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으신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걸 꼭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함께 가면 좋겠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기획으로 해내고, 물론 제가 원치 않은 거, 이제 기획자라는 직업으로 살려면 제가 원치 않은 기획들도 뭐 잘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스킬적인 부분은 저는 하면 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 끌리는 것들을 했을 때 그게 내 색깔이 되고 내 무기가 되고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분의 기획은 꼭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너무 다르게 별개의 걸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기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제가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이것도 인연인 거잖아요. 좋은 인연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